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의 뒤를 이어서 이제 후삼국이 세워지고 그때 당시에 활약했던 인물들이 누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활약을 했었던 세력들이 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수업은 여러분들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점 명심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이제 복습을 해보고 싶다고 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이 수업을 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 명심해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프린트는 9페이지고 교과서는 86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호족의 등장. 자,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별표 2개 반. 기본적으로 봤을 때 호족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냐? 이 호족은 바로 지방의 세력 관련이에요. 중앙정부에서 권력과 들여섰던 진골 귀족들이 자기네들끼리 서로 왕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을 한참 벌이고 있을 때 바로 이 중앙정부가 일어나고 있는 도적대들을 제대로 막아주지 못하게 되자 지방의 세력가에 있었던 부자였던 이 호족들은 바로 자신의 세력을 모아가지고 주변에서부터 쳐들어오는 약탈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서민들을 보호하면서 그러면서 점차 힘을 키워나가면서 지방의 세력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호족이라고 하죠. 이 대표적인 호족의 사람이 누가 있느냐? 먼저 첫 번째는 대부분은 호족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지방에 있었던 이장님 출신에 해당하는 바로 촌주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이 됐었어요. 대부분 전부 다가 촌주 출신이 많았었죠. 그래가지고서 이 촌주가 국가가 어려워지게 되자 마을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서 호족으로 성장했던 케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바로 뭐가 있냐면은 바로 지방으로 내려온 중앙의 귀족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라 말대쯤에 엄청나게 많은 바로 이제 왕위 다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왕위 다툼에서 패배했던 세력이 죽진 않게 되고 중앙정부였었던 경주 지역만 떠나면 되니까 경주 지역을 떠나서 지방으로 내려가가지고서 거기에서 보니까는 자기보다 세력이 센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지역에서의 강력한 호족으로 성장하는 중앙 귀족 출신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 있었느냐? 바로 군진 세력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 군진 세력이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이 군진 세력은 예를 들면 견훤 같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기도 하고 왕건도 여기에 포함되기도 하는데 외부에서 쳐들어온 적들을 막기 위해서 이 신라는 국경선 근처 쪽에다가 여러 개의 군대를 이제 이때 당시에 설치를 했었죠. 뭐 청해진 같은 경우도 여기 포함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들이 통일신라 후기로 오게 되면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가 되자 그 틈을 이용해서 군진을 장악했던 사람이 그 지역의 호족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해상 세력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해상 세력이 여기에 포함돼요. 이 해상 세력의 경우에는 국제 무역을 주로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왕건이 여기에 또 포함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왕건 같은 경우에는 국제 무역을 통해 가지고서 많은 떼돈을 벌었었고 그 돈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그 지역 사람들의 민심을 사가지고서 지방의 대표적인 이제 호족으로서 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바로 초적 세력, 즉 이 초적 세력, 초적은 초적, 풀초자를 말해요. 풀초자인데 도적 적자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냥 들판에 있는 도적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적대 출신에 해당되는 사람들로서 점차 성장했었던 사람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양길이라든가 기환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호족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동감 1번 대부분은 빈칸에 적혔습니다. 촌주 출신에 해당되는 사람들로서. 동감 2번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온 귀족이 많습니다. 동감이 3번은 군진 세력이 많았죠. 동감이 4번은 해상 세력도 많고, 동감이 5번 초족 세력인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그들은 점차 어떻게 성장했었느냐, 여기 나와 있듯이 사병을 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축성, 즉 성을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도 방어하고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에게 중앙정부에게는 세금을 안 바치면서 자기네들은 세금을 그것을 이제 받아먹는 거죠. 세금 징수를 하면서. 동감 1번 스스로 성주나 혹은 장군으로 칭합니다. 동감 1번. 동감 2번 바로 지방을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게 되죠. 동감 2번. 동감이 3번. 그리고 자기 혼자서 이 지역을 통치하려고 하다 보니 뭔가 효율적으로 통치하고 싶은데 이게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경우에는 바로 그 시대의 대표적인 지식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초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시대 때의 대표적인 지식인들은 누구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바로 육두품 계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지식인들이고, 유학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은 비스무리한 불교를 공부했었던 스님들도 이 당시에 대표적인 지식인의 분류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선종 계통에 해당되는 그런 스님들의 경우에는 호족 자체가 선종을 좋아하다 보니까 바로 많은 선종 승려들이 당시에 호족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동감이 3번에 선종 승려 및 육두품 지식인을 맞아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육두품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골품제. 자, 골품제로 정치 진출에 제한이 많이 있었습니다. 즉, 육두품들은 통일신라가 막 되고 나서는, 여러분 예전에 선생님이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잖아요. 바로 진골 귀족이 권력을 잡으면 진골 출신에 해당되는 왕의 힘이 약화가 될 수가 있으니까, 당시에 이 국왕은 진골 귀족의 힘을 최대한 낮추고, 하지만은 나름대로는 머리는 뛰어나면서도 손색이 없는 높은 그런 이제 뭐라고 할까, 지위를 갖고 있는 육두품 계통에 해당되는 사람들 대거 많이 중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 중용을 해가지고서 이것 때문에 이 육두품들은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펼쳐 보이기 위해서 뭐 당나라로 유학도 가고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고 한 등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신라 하드로 들어오게 되면서 국왕은 바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면 다른 왕족, 즉 진골들의 지지를 받아야지만이 바로 왕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번에 국왕이 된 사람은 나를 지지한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혀야 될 거 아니에요. 지지하는 진골들을. 그러다 보니까 그 높은 자리의 숫자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당시에 육두품들이 바로 자신의 걸맞는 자리에도 올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육두품은 아찬이라고 하는 자리 이상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죠. 승진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좌절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두품의 경우에는 빈칸에 적혔습니다. 골품제. 자, 골품제로 정치 진출에 제한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것 때문에 그들은 동감 1번 골품제의 모순을 비판했습니다. 동감 2번 사회개혁의 노력을 열심히 기울였었죠.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바로 신라의 3대 천재 중에 한 명이라고 불렸었던 첫 번째 사람, 바로 최치원이라는 사람인데요. 당나라에서 이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토황성 경문이라고 하는 경문을 적기도 해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신라인으로서 당나라 인권과에서 바로 장원급제를 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신라에서 이제 자기의 재능을 당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깝다 생각을 해가지고 고국을 위해서 쓰겠다고 신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진성여왕에게 신라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10가지 분야에서 개혁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이른바 시무십조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었대요. 자, 빈칸에 들어가는 말은 바로 최치원 적어주세요.
하지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최치원은 자신의 출신이 육두품이다 보니까 신라로 돌아왔었던 이 최치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다른 진골 출신에 해당되는 귀족들이 최치원을 모함하게 되었고, 그 결과 중앙관직을 갖지 못하게 되고 지방관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관으로서 해당 지역을 통치하는 관리로서 활약을 하다가 현실에 너무나도 좌절감을 느낀 나머지 나중에는 관직을 버리고서 일설에 전해진 말로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산신령이 되었다더라 뭐 같은 그런 말이 있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이때 당시에 최치원은 그런 식으로 활약을 했었고, 그 다음에 동감이 3번 빈칸에 적혔습니다. 호족. 이 호족과 연계해서, 즉 신라 사회에 대해서는 이제 좌절했으니까 새로운 세상을 꿈꿔야겠다고 생각했던 이 육두품 출신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호족들과 같이 연계해서 새로운 세상을 건설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자, 그 과정 중에서 동감이 3번 새로운 사상의 유행, 바로 선종이 대유행하게 되죠. 즉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교리를 중요시 여기는, 즉 글로 쓰여져 있는 교리를 중요시 여기는 교종,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법상종이라든가 화엄종이라든가 천태종이라든가 뭐 율종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교종에 반발해가지고서 교리보다는 진짜 중요한 것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했었던 선종 쪽에서는 교리보다는 정신수양, 빈칸에 적혔습니다. 정신수양 혹은 수행 혹은 이제 참선 같은 것을 말하겠죠. 바로 교리보다 정신수양을 통한 개인의 깨달음을 얻으면 누구나, 빈칸에 적혔습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굳이 글씨를 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처님이 하셨던 행동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한다면 극락세계로 갈 수 있다 혹은 해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이것은 굳이 글씨를 알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었던 바로 호족과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일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다 보니까 호족들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야지 자신의 권력이 유지가 되는데 선종이 엄청나게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선종을 지원해주면 백성들이 자기를 되게 많이 지지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이 호족들은 이 선종에게 적극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별표 한계판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동감 1번 선종 스님이었었던, 빈칸에 적혔습니다, 도선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대요. 도선 스님 이름이에요. 자, 도선이라고 하는 스님이 당시에 이 풍수지리설을 처음으로 보급을 했는데, 이 도선이라고 하는 스님은 당시에 선종 스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풍수지리설을 처음 우리나라에 들여오게 됩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했냐면 금성의 땅의 기운이 드디어 굉장히 쇠락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후에는 다른 지역에서 땅의 기운이 커질 것이고 그 땅의 기운이 커진 곳에서 왕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했답니다. 근데 그 예언 한번 들어볼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했대요. 지금 현재 다음번에 이제 신라의 왕업이 끝나게 되었으니 경주 땅이 수령을 하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는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개성, 바로 개성 지역에 혹은 그때 당시에 송악이라고 불렸었죠. 송악 지역에 왕의 기운이 500년간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고려의 탄생을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뒤를 이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500년의 왕업이 끝난 다음에는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 한양 지역 여기에 왕업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등장했었던 바로 이제 그 왕이 바로 500년 동안 나라를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예언을 합니다. 여기까지 맞췄죠?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틀렸어요.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이제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 나중에 조선 왕조가 바로 이 한양을 중심으로 했었던 왕조가 망하고 나서는 이번에 계룡산 밑에 앞쪽에 있는 그런 터에 약 300년에 걸쳐 가지고서 새로운 왕조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때에 그 왕조를 이끄는 사람이 바로 정씨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됐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건 전부 다 틀렸잖아요. 실제로 진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이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지금 현재 현대그룹의 초대 회장, 바로 돌아가신 이제 고 정주영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대통령 선거에 나왔어요, 한번.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바로 이제 그 풍수지시설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정씨가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가 완벽하게 패배를 했죠. 여러분들, 어쨌든 바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바로 이 풍수지시설이 결과적으로는 동감 2번 지방의 독자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지방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해줬기 때문에 지방에 살고 있는 호족들이 바로 되게 환영을 많이 하게 됐던 것이죠. 거기다 더불어서 새로운 사회 건설에 사상적인 기반을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바로 국가가 세워졌었죠. 고려가. 이 고려도 그래서 이 풍수지시설을 절대 무시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전에도 선생님이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죠. 바로 미륵신앙. 빈칸에 적겠습니다. 미륵신앙 별표 하나. 즉 미륵신앙만 뭐냐면, 아주 먼 훗날에 56억 7천만 년 후에 이 땅에 미륵부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서 그때까지 구원을 받지 못했던 모든 생명체들을 한꺼번에 구원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불교 쪽에서의 종말론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미륵이시여 56억 7천만 년 후에 이 땅에 오시지 마시고 그냥 지금 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열심히 미륵부처를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당시에 나중에 가서는 스스로 이 미륵부처를 자처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로 궁예라고 하는 사람이죠. 별표 1개. 미륵신앙, 미래부처, 이 사람이 나타나서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라는 믿음이 확산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후백제의 건국을 보면 그 과정 중에서 이제 후백제가 등장합니다. 후백제, 자, 건국은 서남해안의 장수였던 밑줄치입니다. 견훤에다 밑줄. 이 사람은 나중에 무진주를 장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더 다른 지역을 정복을 한 다음에 바로 완산주, 지금으로 따지면 바로 전주 지역까지도 이제 장악을 하고 아예 전주에다가 수도를 정하게 돼요. 그리고서는 후백제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죠. 후백제 건국. 발전에서는 동감 1번 통치 조직을 정비합니다. 동감 1번, 동감 2번 옛 백제 지역의 대부분을 장악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지역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백제 왕이다 라고 칭하게 됐던 것이죠. 향수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백제가 했던 것처럼 바로 중국과 일본에게도 외교를 하게 돼가지고서 나름대로의 외교 관계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반대해가지고 들고 일어났었던 자신들의 적국이라 생각했었던 바로 이 신라를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그라미 5번에 들어갈 말은 바로 동그라미 5번에 이제 나타나는 그 후고구려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옛날 고구려 땅에 있었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후고구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됐던 것인데, 먼저 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한반도의 동쪽과 한반도의 중앙 지역에서 바로 이 강원도 쪽과 그 다음에 경기도 쪽 이쪽에는 각각의 세력을 갖고 있는 바로 양길이라든가 기원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궁예는 기원에 바로 이제 많은 부분에서의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백성들의 민심을 모아주는 일종의 마스코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기원 자체가 너무나도 좀 포악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받은 나머지 이때 당시에 궁예는 무엇을 했냐면 바로 자신을 믿고 따르는 그런
장수들과 같이 손을 잡고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기원을 죽여버려요. 기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죠. 근데 문제는 뭐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기원보다도 양길이 더 셌던 겁니다. 때문에 현실을 직감했었던 이때 당시의 궁예는 바로 스스로 바로 기원이 있었던 그런 지역, 자기가 장악했던 그 지역을 양길에다 갖다 박습니다. 그래서 양길은 이 당시에 이 궁예를 굉장히 신임을 많이 하죠. 나중에 뭐까지 했냐면 궁예가 스님인데, 그런데 바로 자기 딸까지 줬대요. 그 얘기를 안 했군요. 이때 당시에 궁예의 경우에는 일설에 의하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릅니다. 일설에 의하면 바로 신라의 왕자였답니다. 하지만 궁궐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서 어쩔 수 없이 이 깐난쟁이 애기를 시종이 데리고서 탈출을 하려고 했는데, 탈출을 하다가 그만 잘못해서 한쪽 눈을 찔렀대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꾸눈이 됐었던 분이었다고 하죠. 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어머니를 떠나가지고서 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수양을 쌓다가 이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님이었었던 이 궁예가 바로 결혼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둘 사이가 굉장히 대면대면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뭐냐? 당시에 이 궁예는 바로 강원도 지역을 정복을 하러 갔다가 아예 강원도 지역에 있던 사람들과 완전하게 융합을 한 다음에 그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반대로 이때 당시에 양길을 쳐버립니다. 때문에 양길의 세력은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중부 지역이 사실상 온전하게 궁예의 손으로 들어오게 됐자, 당시에 송악 지역에 있었던 지금 현재 개성이죠. 송악 지역에 있었던 이제 강력한 호족 중에 한 명이었던 바로 왕건의 아버지와 왕건이 바로 스스로 궁예에게 귀순을 하면서, 그러면서 아예 수도를 송악 지역으로 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궁예는 그 말을 듣고서 바로 송악 지역에 수도를 정하고, 그 다음에 옛날 고구려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하겠다 라고 하는 명목하에 이른바 나라의 이름을 후고구려라고 짓습니다. 나름대로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지만, 문제는 뭐냐? 송악 지역이 이제 왕건의 세력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불만이 좀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당초에 완벽하게 자신만의 세상을 꾸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궁예는 얼마 후에 수도를, 지금 현재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입니다. 민통선에 해당되는 곳인데 바로 철원, 빈칸이 적혔습니다. 철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완전 철원이니까 완전 산이 잔뜩 있는 곳이에요. 경기도, 지금 이제 강원도 넘어갔네요. 강원도에 이제 포함되는 곳으로서 바로 산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인데, 그 산 꼭대기 근처 쪽에 해당하는 곳에다가 수도를 정합니다. 그리고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 수도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고생을 시키고서 거기에다가 수도를 정해서 거기로 수도를 옮겨요. 자, 밑줄 치겠습니다. 철원으로 천도, 철원으로 천도.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후에도 나라 이름을 수시로 바꿉니다. 마진이라고 한다든가 해봉이라든가와 같은 나라 이름으로 막 바꾸게 됐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나름대로는 새로운 관제와 그 다음에 유능한 인재들을 뽑아놨었지만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정신병이 있는 건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으나 나중에 와서 점차 가혹한 통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가혹한 통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다음번에 키노트 확실하게 여러분들 잘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